특히나 단순 계산이나 반복적이거나 특정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동은 대체로 AI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있고 또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덜 볼 것 같고요. 중소 영세 기업이나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아가겠다면서 과제들 중 하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AI 발전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구민정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 이중구조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요, 같은 사회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 하청은 물론이고요, 남성, 여성 간의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구조적인 격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보험 가입률이라든지 노동 안정성, 그리고 그 이외 임금 이외에 따라오는 복지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승진 기회, 산업재해에도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한 번 비정규직이면 평생을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고착화가 진행이 된 것은 저희가 1997년도 IMF 때부터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고, 그 비정규직법에 의해 가지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고착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중구조의 문제는 지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뭐 한 30-40년 동안에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에서 둡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 공정들을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청을 주고 다시 재하청을 주는 수직적인 분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점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KDI가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3.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57%가 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47.2%.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소상공인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단가 인하 압박도 강해지고 임금 격차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전체의 불균형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동조합들도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면서 결국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만을 올려주는 노동조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귀족노조라는 어떤 비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섭력의 차이들 자체도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황이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은 어떤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5,156원으로 2023년 6월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이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7,703원으로 전년 대비 11.7% 올랐는데요. 반면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8,404원으로 이 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에 불과했는데요. 중위 시간당 임금을 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정규직은 64에 그쳤고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71과 49에 불과했습니다. 노조 조직률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조 조직률을 살펴봐도 대기업 전체적인 노조 조직률은 한 11.8%, 이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같은 경우는 2.2%입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대변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 격차도 나고 또 산업재해율도 한번 저는 짚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청업체에서의 산업재해율이 보통 정상적인 우리가 대기업보다는 2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재하청 기업이 이런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임금 격차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실제 중소기업 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퇴직하는 확률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명 중에서 6, 7명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계속 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양질의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인력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실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산력의 문제하고 이어지면서 이 격차가 강화될수록 국가적인 전반적인 생산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지금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재해죠.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사례로는 태안화력에서 그 김용균 그 노동자죠. 노동자가 이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고요. 또 며칠 전에 동서발전에서도 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포스코, 포스코 ENC에서 사망 사건이 지금 올해 년도만 해도 뭐 4건, 5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로자들 모두 다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재 사망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원청, 즉 대기업 근로자하고 하청 근로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8배가 넘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부분이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지금도 지적하셨으면은 임금 격차 때문에 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업체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요. 얼마 전 공정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서도요. 실제 이 기준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 건수가 3,200건을 넘었습니다. 2024년도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입니다. 납품 단가를 뭐 후려치기에 대한 방법도 있고 계약 자체를 아예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 발주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신고를 한 것만 3,200건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이 얼마나 많을까도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는 게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304만 8천 명으로 중졸 학력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 중졸 인구가 줄고
고학력 청년 대기자는 반대로 증가하면서 교차점이 도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년 이상 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쉬었음을 택한 사유 1위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39.1%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 자기개발이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핵심 키워드는 일하지 않는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입사할 당시만 이제 90년대에 입사를 하고 졸업했을 때고 맞물렸을 때가 IMF 크라이시스하고 맞물렸을 때였었습니다. 상당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거예요, 찾으면요. 근데 그 일자리 질의 차이가 격차가 많다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질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요. 대신에 중소기업 일자리는 도리어 지금 구인난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학교에서도 지금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유보 학생들입니다. 유보 학생들을 우리가 1년 정원이 2,000명씩 입학하고 있는데 유보 학생 숫자가 7,000명도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청년 개개인이 일자리에 늦게 진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친구들이 탈노동화를 하면서 개인의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라든지 국가 경제 정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중구조 때문이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결국은 1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니트족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청년들에게 했던 국민 취업제도라든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청년 정책들이 결국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나 이 회사 정도 돼야 들어가 이러는 청년들한테 너 눈높이를 조금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겠다 싶네요. 저도 이제 제가 뭐 현장에서 학과장 할 때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입직하는 순간부터 노동시장 이중 격차로 인해서 두세 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임금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내몰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뭐 중소기업으로 낮춰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본인이 평생에 어떤 가질 수 있는 자산이 결정이 되고 결혼 유무,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유무,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유무 자체가 굉장히 결정이 되면서 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 어디에 내가 발을 담그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의 전반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뭐 누누이 듣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 번 비정규직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가운데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18.9%였는데 2020년 비정규직 중에는 10.1%만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최근에 정규직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들 채용 공고 신입들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올해는 많이 안 올라오죠. 예, 많이 아닙니다. 예. 네. 대기업들도 신입들 자체를 뽑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TO 자체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 내에서 그냥 직원들끼리 그냥 경력직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들조차도 되게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예전만큼 수익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시적으로 고용에 대한 조정
해야 되는 명태의 그 상시화라는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돼서 비정규직을 채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정성 논란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을 하는 상황 자체에서는 정규직을 준비했던 취준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렵게 정규직이 되었던 기존의 근로자들이든지 이런 그분들한테서는 결국은 굉장히 저항이 더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인천공항, 맞아요. 예, 네. 인천공항 사태, 기억납니다. 예, 그거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들의 저항 이런 것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간, 노노 간의 갈등 자체도 어떤 이렇게 이중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은 원인 자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이 그 노동시장의 구조라든지 일자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AI의 발전 속도예요. 여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준비하셨죠? 최근 물리적 움직임을 학습해 현실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크팩토리에서 스마트폰을 제작합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로봇 75만 대 이상을 활용해 물류센터를 자동화했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메가플랜트에서 로봇 900여 대에게 사람이 하던 조립과 운송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AI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복잡한 작업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 노동시장이 피지컬 AI로 대체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단순 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 물류 작업자, 공장 조립 인력, 청소, 배달 인력 등인데요. AI와 로봇 확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은 이미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연매출이 5년 전보다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07조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직원은 7만 명 줄였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테크 업계는 올해 들어 6만 명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AI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의 51%는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중 27%는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반면에 AI 시대에 더 각광받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AI나 로봇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숙련 인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은 고연봉 직군인 AI 및 로봇공학 유지보수,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직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지컬 AI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직군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텐데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로봇세, 토큰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기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양극화가 또 일어날까?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산업혁명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AI가 지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정도이고요. 이 AI가 그동안 지금 고착화된 노동시장 자체의 또 다른 어떤 그 이중구조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약 한 341만 명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한 12%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일자리 자체를 전체를 다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위 정도의 그리고 반복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 자체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자동화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일자리만 대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AI는 인지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로 인해 가지고 고학력의 고임금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들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지금 다루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또다시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2차 시장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고착되어 왔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AI가 어떻게 보면 더 덮어지면서 이중구조 자체에 대해서 겹겹이 어떤 아주 다각화된 원인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 AI 발전으로 인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AI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중소기업들 자체가 AI에 투자를 하거나 AI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망치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들에 대해서 또다시 고숙련으로 원래 있던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마저도 흡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해서 새로운 기회가 누군가에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쉽게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떤 대책 정도가 나와줘야 될까요? 노무사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대기업이 저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그렇다면 비정규직 같은 이런 부분들에다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포용적인 디지털 포용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직무 전환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실제 디지털 전환에도 활용을 하고 기업에도 중소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이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요. 그렇죠.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역대 정부들을 쭉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대책들 자체가 하지만은 굉장히 추진이 되다가 좌초되고 추진이 되다가 좌초되고 자 이렇게 지금 문제들을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 자체는 단순하게 어떤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의 이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소기업의 수익성 강화 이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불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들을 향상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채용들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 자체도 공정법, 노동법 여러 법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거고 부처들 자체도 굉장히 여러 부처들로 해서 중구난방적인 어떠한 대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정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법이나 제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이번에는 좀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거고 또 역시 이재명 대통령도 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엊그저께 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라라는 얘기들을 한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얘기 나오면서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은요 단지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건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 특히 이제 하청이라든지 그렇지만 프로품 비즈니스 노동자라든지 그렇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단체 교섭권이라든지 파업권 같은 경우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를 좀 메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LO 협약에서도 87호라든지 98호하고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경영계에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제한으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대한 근로 조건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까지도 참여하게 되면은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우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 악화와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외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해외 공장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노동 시장이 이제 축소가 된다든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걱정은 파업이 남발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파업을 하게 되면 큰 회사에서 파업에 들어가 버리면 밑에 줄줄이 굶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게 과연 이중구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교섭권을 교섭 대상 자체를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이 지금 법을 시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청에서 지금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처법을 만들어서 하청회사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기간제법, 비정규직법 만들어가지고 차별 금지를 해줘요. 구조나 그다음에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동안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주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들의 이익대변 기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게 하면서 시장에서 스스로 근로자들이 이 이중구조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이중구조에 대한 해결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답변을 쉽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2011년에서 2012년 OECD 국제 성익 역량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약 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인지 능력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정도로 작아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래 근속한 것에 대한 임금 보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공 서열이죠, 이게. 전체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 이건 많이들 없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도 여전히 연봉제입니다. 성과급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금 서열식 임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역량도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이 더 많이 임금을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급제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무급만 뭐 해결책은 아니고요. 직능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차에서 쌓이는 경력에서 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네. 짬이라고 하는 네. 뭐 이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네. 이런 바이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직무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이 같이 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직무급을 택할 수도 있고 직능급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성과 연봉제를 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임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원해서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들 예. 이런 부분을 더 충실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렇죠. 예. 예.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걸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급 같은 경우가 분배가 됐으나
2차, 3차 하청 같은 경우는 성과급 분배는 전혀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뭐 자동차를 만들건 배를 만들건 대기업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 근로자들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도 같이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는 뭐 없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독일 폭스바겐에서 이제 오토 5000이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그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노사정이 함께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되게 낙후된 지역에 또는 고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공장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약간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제도적으로는 네덜란드의 플렉스 세큐리티 모델을 조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 네, 유연함이죠. 그다음에 세큐리티 안정성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하고 임시직의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제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그 늘려 나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늘려 나갔고요.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고령자들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굉장히 일자리는 여러 개로 나뉘되 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는 구조, 이런 형태로 같이 양면을 같이 가지고 가는 이 제도 자체는 조금 저희가 많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질 중심의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률 수치보다는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일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중심의 고용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만이 아니라 이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생애 경력 관리 체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노동정책이 단순하게 경제정책의 하위 구조가 아니고요. 국가 정책의 좀 중심을 차지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탈노동화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대적 여러 가지 아젠다를 좀 해결하면서 함께 다 모든 사회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업들마다 임금 자체를 이제 공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정도씩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지게 하면서 그러한 공정임금 체계로 이제 끌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슨 어떠한 이중구조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사회적인 대화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들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중구조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노사 간의 회복, 그다음에 타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된 관심 그리고 논의를 가지고 꾸준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